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로 수술이나 진료가 미뤄지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진료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한 지 18일 만에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글과 애플, 메타가 첫 대상인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단순 업무를 도맡았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 인공지능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AI 반도체가 핵심인데 사람의 작업 모습을 보고 스스로 학습해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제조 현장에서의 활약이 커질 전망입니다. 타이완과 홍콩 등 중화권 지역의 3월 기온이 30도를 넘으며 한여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타이완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9도를 넘었고 홍콩에서는 최고 기온이 32도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140년 만에 가장 높은 3월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의 비상진료 체제에도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개원이나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서자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전문의 비중을 더 높여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간 군 의료나 지역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서 조삼모사 비판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네 개원 의사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의료법 규제를 풀어 개원의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의료진의 필요도를 낮추고 대체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러나 개원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근무에 나설지는 물음표입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의료진과 진료를 하는 게 쉽지 않고 혹여나 있을 의료사고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의들이 자신의 병원 운영 차질을 무릅쓰면서까지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개원애들이 진료 시간을 야간에도 하고 주 5일 근무 안 하고 주 6일 근무하면서 하는 게 자기 병원이 힘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 병원까지 다시 가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쉬고 있는 시니어 의사 4,000명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한 교수 대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속에 이미 대부분 병원에 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의료계 참여도 갈수록 더 기대하기 어려워서 정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공보위나 군의관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 공백으로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환자들은 매일 외주를 타는 위태로운 심정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고관절 협착증 증세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은 정화순 씨. 다리 통증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예약이 차일피일 미뤄져 검사받기까지 한 달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2월 6일 날 수술하고 다리가 아파서 21일 날 예약했어요. 재활의학과. 며칠 날 연기됐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연기됐다고. 아픈 사람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의료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던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에 동참하면서 환자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진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의료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걷는 게 너무 저리고 그래서 이게 어렵게 예약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 40분 뒤언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왔는데요. 거기 주사 놓는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경북 구미에 사는 곽용기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복부 대동맥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동맥이 심하게 부어서 터질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는데 병원 사정으로 몇 번이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겨우 5월 말로 다시 날짜를 잡았지만 이 또한 언제든 미뤄질 수 있다는 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해를 넘길 수 있을라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증원은 양보 못한다는 정부와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둘 사이 낀 환자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줄기차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증원 백지화가 정말로 가능한 걸까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입시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상대 의대를 찾았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진과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학사 정상화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개혁을 시작합니다.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주호 부총리는 또 이탈한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게 최대한 학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고 대화할 여지도 만들려는 모습이지만 전국 의대생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끝난 상황에서 의정 합의체를 다시 구성해 증원을 재결정하는 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원 변동에 따른 학칙 변경과 대기업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이미 지금도 시간이 빠듯한 데다 정부가 번복의 여지만 줘도 입시에 대혼란이 초래돼 여론의 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시작한 일인 만큼 선거철에 의료계를 달래려다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부담이 큽니다. 결국 서로 대화하겠다면서도 대화 조건을 놓고 의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은 휴학을 강요받고 불참 시 대면 사과나 소명을 요구받는 등 조리돌림당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사 커뮤니티에선 여전히 복귀를 설득하거나 현장에 남은 의사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모욕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긴밀한 소통을 지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나섭니다. 총리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총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논의의 후속이며 구체적인 참석자와 대화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라고 거듭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다수 관련 단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과 홍콩 등 중화권 지역에서 3월 기온이 한여름 수준인 30도를 넘으며 극심한 이상고온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에 따르면 어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고 남부 타이난 위징 지역은 한낮에 36.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제 서남부 자이현의 다푸 지역은 39.1도의 이상 고온을 기록했습니다. 홍콩의 경우 그제 31.5도를 기록해 3월 기온으로는 1884년 관측 이래 1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홍콩 천문대는 남쪽에서의 더운 기류와 강한 햇볕 영향으로 25일 홍콩 곳곳의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이상고온 현상에 빚어졌던 지난해 홍콩은 연평균 기온이 24.5도로 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로봇은 정해진 일만을 할 수 있고 돌발 상황에는 대처하지 못한다고 여겨져 주로 단순 반복 업무에만 투입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에 투입되는 숙련된 노동자는 로봇으로 대체되는데 오래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로봇에 AI가 결합하면서 그 미래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직업의 미래,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말에 사과를 골라 건네는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쓰레기를 치우면서 방금 행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기계를 조작하는 섬세한 작업은 물론 20kg까지 거뜬히 옮길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챗GPT 장착 이후 사람과 대화도 통하게 된 겁니다. 휴머노이드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개발한 로봇 전용 AI 반도체를 장착한 휴머노이드입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사람의 작업 모습을 보고 시뮬레이션에서 스스로 학습해 결국 사람과 같은 작업을 해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같은 AI 휴머노이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분야로 중공업을 지목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복잡한 공장 환경에서 안전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건 물론 돌발 상황에도 최적의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을 골라서 할 수 있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And the way that we set up our workstations and manufacturing and logistics, they were designed for humans. They were designed for people. And so these humanoid robotics will likely be much more productive to deploy. 국내외 제조기업들은 이미 앞다투어 제조 현장의 휴머노이드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MW와 벤츠는 각각 로봇 기업과 손잡고 공장에 AI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로 했고 테슬라와 현대차는 휴머노이드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국내 로봇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빼닮는 걸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휴머노이드. 제조업 현장에 적용될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AI 전문가를 배출해 미국과 인력 양성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학부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상위 20%의 AI 연구원 가운데 47%를 배출해 미국의 18%를 크게 앞섰습니다. 앞서 2019년 중국은 29%, 미국은 20%였던 것에 비하면 미국은 더 줄어든 반면 중국은 크게 늘어나면서 3년 사이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AI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는 비중은 3년 사이에 미국은 59%에서 42%로 작아진 반면 중국은 11%에서 28%로 커졌습니다. 한국의 AI 전문가 배출 비중은 2019년과 2022년 모두 2%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근 737 기종에 잇따른 사고로 신뢰도가 추락한 미국 보잉사의 수뇌부가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잉은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인 데이브 칼훈이 연말에 사임할 뜻을 밝히고 보잉 이사회의 레리 켈러 의장도 재선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잉 상용항공기 부문의 회장 겸 CEO인 스탠 딜도 은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잉은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기종이 비행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면서 비상 착륙했고 최근에는 객실에 연기가 감지돼 회항하고 활주로 주행 중 기체가 도로를 이탈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구글과 애플, 메타에 대한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을 발의한 이래 첫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 애플과 메타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Our investigation focuses on a number of DMA provisions. We take issue with Alphabet and Apple's implementation of the anti-steering obligation under Article 5(4) of the DMA. 소비자가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가져올 때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애플은 이달 초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조사로 앱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메타의 경우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Have to pay if they want to use Facebook and Instagram without targeted advertising. And this has forced millions of users across Europe into a binary choice. Pay or consent.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한 규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조사 결과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자체 정책 보고서 대상으로 이커머스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불공정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230조 원에 육박하면서 한 해 만에 8% 넘게 늘었습니다. 쿠팡이 물건을 직접 사서 빨리 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더니 최근엔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만에 27% 증가한 온라인 직구 가운데 중국 비중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국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물론 가품과 부실한 반품, 환불에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데다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시장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올해 처음 직접 발간하는데 그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함께 이커머스를 추가한 겁니다. 기존에 공정위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나 내부 참고용이 많았다면 이번 실태조사는 기초 연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을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를 외부에도 공개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4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뒤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연말에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이은 이번 행보는 중국 플랫폼의 반칙에 대한 대응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쌀 섭취량은 집밥보다 외식이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쌀 섭취량도 많아졌습니다. 통계청의 통계플러스 봄호에 실린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3끼를 먹는 동안 쌀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아침을 결식하는 비율은 28.1%였습니다. 10명 중 3명꼴로 아침을 먹지 않는 셈입니다. 쌀을 섭취하는 끼니 수는 하루 평균 1.86회로 60세 이상은 2.27회, 5세 이하는 2.26회로 높게 나타난 반면 18에서 39세는 1.43회에 그쳤습니다. 외식과 가정에서 섭취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한 끼니당 평균 쌀 섭취량은 외식이 59.4g, 내식이 49.3g으로 외식 쌀 섭취량이 10g 더 많았습니다. 정부가 1,50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 등에 나서면서 사과, 소매 가격이 다소 내렸지만 도매 가격은 내리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들은 도매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최성목 부총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사과 농장.
10년째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박군희 씨는 떠들썩한 사과 대란 소식이 반갑지 않습니다. 지난해 냉해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다소 생기기는 했지만 요즘 금값이 됐다는 사과값을 손에 쥐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농가에서 사과들은 구정을 기점으로 다 나가고 없습니다. 저렇게 대란이 나서 가격이 저래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사과들은 유통에서 어떤 그런 그 매점 매석에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1,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에 나서면서 사과 소매 가격은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매 가격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농민들은 산지와 도매 가격 차이가 지금도 3배에 달한다며 왜곡된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수의 도매시장 법인이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 경매제 등 현재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과 가격 폭등과 같은 사태는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 마진이 불어나는 유통 단계를 단축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협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산지 판매 단가를 정할 때 도매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농협, 유통법인의 협의 구조를 통해 적정 가격을 정하고 도시 농협의 역할을 높여서 농산물 직접 판매의 거점이 되도록 규정하는 거. 정부도 유통구조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이상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유통구조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과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다 강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상습 정체가 빚어졌던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이 직선화해서 통행은 빨라지고 지하화를 통해 지상 공간은 공원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모레 오전 5시에 개통되는데 곧 경인고속도로도 지하화가 추진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 거대한 도로가 동탄 1, 2 신도시를 동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방향으로는 한낮에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미 지하화된 서울 방향에 이어 부산 방향까지 지하화되고 직선화돼 오는 28일 개통합니다. 동탄 분기점에서 기흥동탄 나들목까지 4.7km 구간으로 7년 동안 5천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특히 도심 구간인 경부 동탄터널 1.2km는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축구장 12개 규모의 친환경 도심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이어 올해 중 터널 상부에 동서 연결도로 6곳을 개통해 도시단절을 해소하고 동탄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터널 안에는 자동, 전동, 제연시설과 분무시설 12개의 촘촘한 피난 연결 통로 등 방제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2027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을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인천 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부 공간 개발로 수익을 내기 쉬운 철도 지하화와 달리 고속도로는 상부 개발로 수익을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결국 국가 재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직업의 미래 기획보도. 오늘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의 등장으로 달라질 제조업 현장을 전망해 봤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자부터 숙련공까지 대부분 일자리가 인공지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인간과 로봇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